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에 물량은 부족한데 대출도 막히기 때문인데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대출 옥죄기 정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전세값 이중 구조를 바로잡는 대책을 예고했죠. 뾰족한 대책이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세금 정책 이어서 이제 기준금리도 오르고 예. 은행 대출문도 조금씩 걸어 잠그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집값 이런 금융 규제 조치로 조금 안정되는 조짐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0.25포인트 정도씩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0.75포인트가 됐는데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수익환원법상 수익을 종합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죠. 분모니까. 분자니까. 그래 밑에 분자니까 밑에 분모가 종합환원 이율인데 이 환원 이율이 이자예요. 밑에가 커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네. 문제는 이자율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별로 없고요. 별로 최근에 이제 농협이나 일반 은행의 대출문을 좀 잠그려고 하죠. 예.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출문을 닫추는 게.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간다면 이제 영향을 주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가지고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한 번 올린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만 대출문을 만약에 좀 더 좁히고 네. 닫는다면 그 영향이 많을 그때는 것이다. 레버리지 효과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그런데 발표되는 통계들을 보면 예. 계속 집값은 오르고 예. 전국의 집값이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고 전혀 아직 반응이 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 언론이나 이제 지표상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은 일단 집값을 아직 못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은 맞고요. 예. 네, 두 번째 이제 이면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뭐냐면 서울에 이 0.2%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5월 달에 양도세 중과 이전에 0.06%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0.2 수준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 수치가 지금 한 3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중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중에 하락된 거래량이 꽤 있습니다. 30% 이상이 하락 거래예요. 전체 거래 중에 30%가 네, 30에서 떨어졌어요? 40% 사이가 예전보다 하락된 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신고가고요. 예. 이게 막 혼재가 돼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과도기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정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출 규제를 잡고 우리가 노무현 때를 돌아다 보면은 노무현 때 대출 규제를 할까 금리를 잡을까 하다가 대출 규제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을 못 잡고 또 나중에 결국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금리 올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5%까지 다시 올렸죠. 올리고 나서 3%까지 내려갔다가 올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말씀드린 그거 하고 이 금리가 지금 조금 올렸잖아요. 근데 아마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좀 효과가 있는데 대출 규제가 지금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냐면 공급 신호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이사 대책이나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불안감이 많았고 청약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30, 40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의미가 없고 그 수요들이 아직 시장의 불안감과 겹치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지금 저번 달에 한 4천 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도 한 4천, 3천 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영끌 할 때 15,000만 건, 평소에는 7, 8천 건입니다. 근데 3, 4천 건대가 이어진 게 지금 9개월째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이 온다라면 이
공급 신호와 지금 9월까지 추석 전에 지금 노영욱 장관이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안이 다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추석 지나고 10월 달 정도가 됐을 때 공급에 대한 신호가 확실해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추세가 더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거나 보합을 유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한문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가 지금 굉장히 줄었잖아요. 네. 워낙 집값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뭐 경기 인천에 뭐 6억 이하, 서울 수도권에 6억 이하가 별로 네. 없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이 가면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합리적일까? 아니면 이 추세가 좀 계속될까? 시장의 어떤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나누어서 예.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그 분양 물량이 많아야 합니다. 이게 그 정책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실성만 있으면 예. 매매 시장은 이제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가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분명하게 그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 하향세로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의 그 공급 주택 수량은 많습니다. 예. 예전에 그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었고요. 예. 얼마 전에 그만둔 노 장관 전에 변채흠 장관이 84만 6천 가구 두 개 합쳐서 214만 가구입니다. 이 214만 가구의 5분의 1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입주가 진행된다면 시장은 벌써 안정화됐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광명시의 투기 사건이나 또 이번에 3기 신도시의 일부를 그 14만 가구 공급 발표한 것도 수도권의 12만 가구가 지금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먼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투기가 많기 때문에 투기 없는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 신호가 확실하면 되는데 이게 불확실하면 가격은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출 규제로 만약에 집을 못 사게 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또 사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요.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 들은 사람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입주 물량이 지난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부동산 114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더 줄어요. 입주 물량이. 네. 그러면 매매 시장이나 뭐 전세 시장에서 물량이 준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세 물량이 반전세나 월세로 세금이 많아져서 바뀐 것도 있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준다면 예. 그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익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단지 정부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뿐이지 당장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집값이 계속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계속 뛰는데 워낙 빨리 뛰니까 요즘에 이제 전세값도 오르긴 하지만 네. 전세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전세가는 이제 대출의 어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서울 수도권은 이제 4억이야, 5억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가 주택들은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준 게 이제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거래량 말고 이제 대출 총량을 올해 한 해 5에서 6% 선에서 제어하는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이 우리은행은 9월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고 9월 말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 농협은 지금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더듬어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전세 대출 늘어나고 대출 완화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집값 오른다. 미친 대출 완화다. 이런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꾸로 대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일부 한쪽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서 볼 때 유효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이 끊긴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죠, 당연히.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면 그 과도기에 힘든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만 똑바로 마련한다라면 대출 규제 정책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우리가 말씀 나눈 공급 대책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맞게 된다라면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잠시 과도기지만 대출 규제는 이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신도시 분양가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쇄적인 걸 본다면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 예를 들면 그거죠. 댐이 물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손으로 막고 있으면 힘들어요. 힘든데
계속 막으면서 메꿔지게 되면 안정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그 과도기를 과연 정부가 제대로 좀 신뢰도를 보이고 한다라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겠지만 또 이렇게 좀 좌충우돌하고 이러면은 또 시장은 또 불안한 형태로 바뀔 텐데 좀 시간을 좀 지켜보면 10월 지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색깔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요. 네.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빚이 워낙에 늘어나면 심각하다고 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신호를 보내니까 은행들이 앞다퉈서 지금 대출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조금 거친 정책이 되고 있으니까 한 교수님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을 좀 또 돈 빌리지 않고 어떻게 전세가나 지금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구제 대책이 꼭 필요하지 지금 않겠어요? 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이 전세 대출마저도 옥을 죄면 예. 전세입자는 반전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전세금을 못 맞으니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럼 결국에 올려주는 것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버리면 이 그 고통이 더 네. 강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출을 옥죄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2030. 소득이 없잖아요. 직장도 잘 못 잡고 예. 자영업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저소득층이 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중고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그렇다고 무작정 전세 대출을 늘리라는 건 아닌데 이 집값 안정과 전세값 안정을 할 수 있는 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해요. 네. 아파트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10년도 걸리지만 비아파트 부분의 다세대나 연립은 6개월, 3개월, 1년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좀 더 규제 완화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리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출 규제가 또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교수님 의견에 초언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예전에 전문가들이 서울에 이제 지금 뭐 고밀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서울 전 지역에 지금 저층주거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슬럼화된 데가 빈집도 있고 그런 데들을 그냥 민간이 수익을 그냥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예. 용적률을 30%만 올려줘도 사업성이 나오니까 집을 더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이 욕심을 내지 말고 3층짜리,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5층짜리로 지었을 때 일조건 문제만 잘 조절하면 집의 물량이 바로 늘어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 주택들은 철거하고 짓는데 6개월에서 뭐 1년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가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면 다세대 주택에서 투기성이 없는 그 슬럼화된 지역들은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죠. 예. 풀어줬을 때 그 수익이 누구한테 가요? 그 다세대 주인한테 가겠지만 그 물량이 나옴으로써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안정되지 안정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 그런 거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방향성은 전혀 없고 자꾸 공공주도 형태로 가고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 사업하는 느낌도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일방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노영욱 장관이 뭐 민간 개발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예.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뭐 LH 사태에서 봤잖아요. 공공에 더 뭐 민간업자보다 나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뭐 추원드립니다. 네. 뭐 공공임대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공공임대가 전체 아파트 전체 물량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작정 늘려야 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지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사실 이번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 주택 정책의 키워드가 예.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공급은 정부가 하겠다. 그 뭐 신도시를 됐던 택지 개발이 됐던 임대주택이 됐던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것들 보면은 여야 할 거 없이 공공주도형이 많아요. 이런 지금 예비 후보들 전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공공주도형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라면 민간 주도형 중심으로 가되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방식이나 그 공공주도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양주택은 대부분 민간에게 맡기고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이 만든다면 그 저소득층이나 또는 그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 집을 사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공급률이 지금 7%가 안 돼요. 이번 정부가 7%를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뭐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 6.5%, 6.6% 정부 발표를 보면 거의 7% 가까이 발표를 해요,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5년 또는 10년 거주 후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죠. 분양을 받아서 5년을 살거나 10년을 사는데 그 기간을 채우면은 우선 분양권이 생겨서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역시 임대주택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그러지 말고
장기 임대주택의 징검다리 역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은 이런 주택들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책 방향인데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당의 색이 다르니까. 예. 네. 이번 정부는 아직은 뭐 정부 주도형, 공공 주도형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공공은 분명하게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이나 또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이 공공주도 위주의 공급 물량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저희 시청자들의 댓글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민간 주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런 그럼요. 주장들이 네. 많습니다. 네,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되는데요. 민간 주도로 하다 보면은 이제 분양가 상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법적으로 잘 제어를 한다라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법으로 또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공 주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대우각성하고 이번에 뭐 LH 개편안도 나왔다가 지금 거의 뭐 비판받아서 쏙 들어왔거든요. 뭐 개편한다고 하더니 종합적으로는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공청회에서 완전히 뭐 비판 세례를 받아셔가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쏙 예, 들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서. 근데 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일단 신뢰도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지붕 이런 이런 얘기도 뭐 인원 2천 감원인데 인원 감원이 구조조정은 아니에요. 그들도 가족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칼럼을 2번이나 썼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 구조조정은요.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주회사를 만들고 밑에다가 지붕을 씌우듯이 2개를 만든다. 그러고 대신에 이제 뭐 2,000명 감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합쳐놓은 거잖아요. 네. 나눠져 있는 거를. 네, 그렇죠. 또 나누겠다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 LH는 사실 제 생각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아마 대통령이 힘을 실어가지고 제대로 뜯어 고쳐야지. 지금은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고 3기 신도시 하는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제 우리가 공공하고 이제 민간하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의 개발에 어떤 그 초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공공 기본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게 이 노영욱 장관하고 오세훈 장관하고 한 번인가 2번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좀 주목 있게 본 게 뭐냐면요. 20년 장기 전세 주택 SH공사에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5년 동안 당선이 재선된다는 가정하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사대책 해당되는 공공택지지구가 나오잖아요. 공공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임대주택 물량을 서울시랑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의견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 참여하고 공공전세도 빨리 늘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신속하게 빨리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는 의견이 투합하신 것 같아요.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두 분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합쳐서 그런 장기전세주택 5만 계획은 국토부에서 어느 물량들을 일부러 SH가 하라고 협의가 안 되면 발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상생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공급 관련돼 조금 말씀이 나와서 지금 뭐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이게 이 뭐 분양가를 확정해서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그런 공공 형태의 그 민간 주택 같은데 누구나 집 이게 뭐 대단한 지금 정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10%만 내고 들어간다면서요? 사실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당시에 유사하게 한번 내놨는 적이 있고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걸 또 내놓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 정도 짓겠다고 하는데. 100만 가구. 네. 근데 그 물량이 뭐 부르면 그냥 숫자예요. 어디다 어떻게 진다는 얘기는 그냥 없고요. 불러보는군요. 어쨌든 뭐 아직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 비교를 한 적이 우리가 없으니까 제가 논하기는 그런데. 이 누구나 집은 90% 정도의 대출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만 집값 10%만 내고 10년 동안 10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10년 살고 산사하는 조개는 이제 임대주택이죠. 구상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상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값이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10%만 하락한 깡통이죠. 뭐 자기 돈 다 날라가죠. 물론 깡통. 이제 그 정부의 그 주도형이니까 본인은 돈을 보호받겠지만 정부가 그만큼 10% 손해 보게 돼요. 이게 결국 민간이 짓는 거잖아요. 민간이 짓게 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1.5%의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5%.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요. 건설 이윤 단가가 예. 최소 12~13% 가지고 갑니다. 그래요? 예, 12에서 14% 이상 되면 가요. 그 이하가 되면 금리 조달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 때문에 복리로 붙으니까 그러면 뭐 5% 보장해서는 민간 건설회사들이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보니까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네. 괜찮은 데 아닙니까? 지금 인천 검단은 제가 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택지지구 내에 있어요. 택지지구 내에 있고 위치도 괜찮아요. AA 100%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AA 27%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AA 27, 위치가 괜찮아요. 그런데 31. 문제는 이제 탁지 조성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수용 비용부터 탁지 조성 비용 플러스 이제 건축비 가산비가 있는데 저 지역은 현재 부장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62개 항목이 적용되죠. 저게 이제 누구나 집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적은 대신에 융자를 많이 전세를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금 조달.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누구나 집은 상당히 프로젝트는 좋은데 이제 제일 이상은 문제는 좋은데 예, 어디에다가 질 것이고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장소는 지금 나왔는데 네. 장소 과연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은 이 민간 건설회사들 참여를 적극할까요?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조금 실수요자들은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사실 비판적인데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집에 왜요?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의 후신이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고. 뉴스테이. 더 후신이 이제 기본주택인데요. 네. 다들 이 나랏돈 갖고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포퓰리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은 10%인데요. 예. 임차 보증금에 그럼 나머지 40%를 계산을 잡을 때 100원짜리 분양가라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이 50% 있고 나라에서 리츠로 자금을 대출해서 한 40~50% 하고 예. 임대료로 보충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라돈 일단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가서 임차인이 10%밖에 없으면 40%가 모자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또 나라가 보증해서 대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결론은. 다 나라 돈이잖아요. 아, 국가 뭐 특별한 게 돈이구나. 아니에요. 그럼 나라 돈을 아예 지어서 그냥 분양을 주지. 예. 뭐 이렇게 말장난하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합니까? 그냥 지어서 주고 나라가 좀 부채 생긴 거 세금 걷어서 메꾸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스테이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민간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민간은 5%라고 지금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 현장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짓고 나면은 그 주택 관리를 이 회사가 합니다. 거기서 또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자금들이 건설회사가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빼면 10% 정도 넘어야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별로. 그렇죠? 지금 나라 돈 다 들어가고 나라 자기 돈으로 하니까. 공사비는 그대로 받고 자본 투자 5%, 10%, 20%밖에 딱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민간 건설업자 입장에서 또 맞아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그 임대주택 관리를 1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면서 운영비, 시스템, 뭐 돌봄 서비스 이거 그런 다 관리를 하면서 부분에서 수익이 또 수익이 발생해요. 생긴다. 그 수익으로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구나 송영시장에 했던 그 현장이 인천 도화잖아요. 거기 그 업체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누구나 집을 인천 송도에 저 송영길 시장 했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건설업체가 인천시에서 거의 뭐 비판 대상이었고 뉴스테이랑 뭐가 다르냐 하고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가져오신 거거든요. 이 주택과 유사한 지금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거예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주택도시 허그에서? 보증공사 허그에서 허그에서? 네, 1년에 한 2천, 4천 가구 정도 공급하고 조금씩 있어요. 합니다. 임대주택을. 맞아요. 제가 심사를 하거든요. 예. 이건 이제 공모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공모형 네, 임대주택.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다양한 게 공모를 있네요. 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기부 체납하고 수익은 2%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리고 돈은 허그가 됩니다. 허그가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홍성에도 있고요. 예. 도청 이전에 홍성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밀양도 있고 제가 심사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일단 임대 보증금보다 관리는 이제 건설사가 합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에 대한 수익은 2%로 제한돼 있어요. 2%. 꼭 2%도 넘어도 됩니다. 심사에서 2% 넘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대부분 2%로 2%만 딱 적용을 해요. 짜서 하거든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건설사가 돈 하나 안 돼요. 그렇죠. 기금이 다 대주고
자기가 건물 짓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할 거 없죠. 누구나 집도 민간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있겠는데요? 문제는요. 네. 시장이 좋아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 시기에는 인력을 거다 빼지 않고 분양 시장으로 가요. 건설사들이. 그래야 수익이 뭐 20% 30% 더 남으니까요.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거나 침체되는 시장이나 또는 어려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그러면? 건설사들은 일로 옵니다. 지금 뭐 이 임대주택의 그 허가에 그 공부하는 건설사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예. 중소기업들 몇 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누구나 집이 이거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전세 이중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기존 신규에는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같은 단지에서도 전세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예. 이거를 뭐 바로잡는 대책을 발표하겠다, 뭐 발표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중 가격을 바로잡는 거? 저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무슨 묘안이 있을까. 근데 역으로 그냥 임대차 3법에서 2년 갱신에 대한 예외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예외 조항 없애고 물론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좀 그 예외 그런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거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공급을 많이 하면 되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특별한 묘안이 나와봤자 또 빈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공급을, 기다려보겠는데 저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 말씀.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4년 뭐 예를 들어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청구해서 2년 더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 계약할 당시를 제한하지 않으면 방법은 이중 가격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까지 막는다면 아마 임대차 3법을 더 옥죄는 거 아니겠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지금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네. 임차인한테 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은 좀 더 임차인 중심으로 갔지만 만약에 그런 대책이 나온다면 정말 임차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겠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야당 후보자들은 지금 임대차 3법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처럼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단기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네. 아마도 다시 규제 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그게 아니란 방법은 없습니다. 글쎄 규제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직도 저도 머리에 떠오르질 않는데 최초 계약이나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도 역시 5%나 10%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네.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그냥 임대료 상한제를 묶어버린 거죠. 네. 임대료 상한제. 네. 그 그거밖에 폐해가 없습니다. 엄청날 텐데. 이건 묘안이라기보다는 예, 거의 그건 뭐 강수죠. 규제를 더 무리한 규제 강수죠. 규제인데 예, 그런 맞습니다. 게 과연 그런 걸 해야 될 건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이 드는데 사실 왜 전세가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그 실거주 의무 완화하니까 예, 그 아주 효과가 지역에 있죠. 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좀 안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은평구하고 음마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재건축 지역 인근 지역들이 지금 물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하니까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주인이 들어가느라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적 사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움직여도 되는 전세 유량들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전세 수요가 줄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효과가 있으니까 물량이 나오니까 그쪽 부분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아까 우리가 말씀나눈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한 것이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풀어준 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임대차 3법도 그냥 4년 연장을 해서 그 예외 조항을 하나만 두고 한다라면 또 안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요? 이 실거주의 의무 조항은 문제가 많다고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맞습니다. 많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정부가 시행을 하다가 지금 안 한 거죠. 폐지한 거죠. 폐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량엔 장사가 없듯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4년 넘도록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서울은 거의 70%가 더 올랐는데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어딘가요? 이게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 국제신도시가 518만 평 정도 개발하면서 예. 삼성전자나 LG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많아서 매매 시장은 아직도 거기는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4년 동안. 평택이. 네,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 물량엔 장사가 없어요. 네. 지금 이번에 음마 아파트도 10억이 넘는 전세 물량이 지금 그 물량이 나와서 7억 8천인가 떨어졌죠. 맞습니다. 예. 물량이 나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결국에 공급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매매 시장은 분양을 늘려야 되고요.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을 늘려야 돼요. 입주를 늘려야 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탄력적으로 조절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금리 인상 당연하죠.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인데 다행히 이제 대출 규제하고 그 금리 인상이 겹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유효 수요들이 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3기 신도시와 8.4 이사 대책에 대해서 8월, 9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한다는데 그때 또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실체가 없으면 또 아직은 이제 여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좀 명료하게 발표를 한다라면 그나마 좀 진정세로 가고 관망세로 돌아설 수는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규제, 집값 관계, 집값 시장 전망 두 분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